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한겨울 깊은 산속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던 나무꾼 덕세가 눈 덮인 산길에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덕세는 망설임 없이 지게에 모은 나무를 버려두고 노인을 업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 아껴두었던 국밥 한 그릇을 데워 먹이고 밤새 불을 지피며 노인을 돌봤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가난한 나무꾼 덕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시기 한양에서 하루길 떨어진 작은 마을 뒷산에 덕세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세는 31살의 노총각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산속 움막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덕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서 마을에 내다 팔았습니다. 나무 한 짐에 받는 돈은 겨우 하루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쌀을 살 형편이 못 되어 보리나 조를 사서 죽을 쓰곤 했습니다. 그나마 덕세는 힘이 장사여서 다른 나무꾼들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2짐씩 지고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만족했습니다. 남는 나무가 있으면 홀로 사는 할머니나 아이들이 있는 가난한 집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산속에서 홀로 지내니 평생 외롭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혼처를 알아봐 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무꾼에게 딸을 시집 보낼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세는 자신의 삶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덕세는 그를 몰랐지만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덕세는 산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날도 덕세는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전날 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었지만 나무를 팔아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쉴 수 없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나무를 하던 중 덕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비틀거리는 모양이었고 중간중간 주저앉았다 일어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덕세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눈 속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곧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게에 힘들게 모아둔 나무를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나무를 팔지 못하면 저녁을 굶어야 했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덕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덕세는 노인을 업고 눈길을 헤쳐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걸린 것 같았습니다. 눈이 깊어 발이 푹푹 빠졌고 노인을 업은 채로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해야 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덕세는 노인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급히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곧 따뜻한 열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덕세는 노인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누더기는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이지만 그나마 마른 옷을 노인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덕세는 국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밥은 어제 마을의 나무를 팔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과부 순덕이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나무 한 짐값으로 받은 국밥이었습니다. 덕세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덕세는 국밥을 데워 노인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인의 머리를 받쳐들고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삼켰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모두 먹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덕세는 조금씩 천천히 먹였습니다. 급하게 먹이면 목이 막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세는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불을 계속 지피며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따금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안심했습니다. 덕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인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한밤중쯤 되자 노인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도 핏기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덕세는 그제야 안심하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아궁이 옆에 앉은 채로 졸았습니다. 혹시라도 불이 꺼질까봐 완전히 눕지는 못했습니다. 새벽녘 덕세가 눈을 떴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덕세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아랫목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덕세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움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눈 위에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덕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랫목에는 빈 국그릇이 놓여 있었고 자신이 노인에게 입혔던 옷이 깨끗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분명 있었고 건강을 회복한 후 어디론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덕세는 노인이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이 조금 섭섭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누추한 곳에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나 갈 곳이 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세는 노인이 무사하기를 바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덕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부자 김 부자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김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은 사람으로 욕심도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작은 이익도 놓치지 않고 챙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냉정했습니다. 김 부자가 덕세의 움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자기 집안 땅이라고, 덕세의 아버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는 당장 움막을 허물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덕세는 놀랐습니다. 이 움막은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것이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이 땅이 김 부자 것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덕세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버님께서 이 땅에 집을 지으셨다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자는 비웃으며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덕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관아에서 발급받은 정식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몰랐습니다.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덕세에게는 그저 검은 선들일 뿐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덕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서 짐을 싸라고, 열흘 안에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덕세는 막막했습니다. 문서도 없고 글도 모르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 부자는 돌아갔지만 덕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덕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세는 산을 내려가 이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 부자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부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다고, 문서가 있으면 그 땅은 그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아버님께서 그 땅에 집을 지으셨다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살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문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문서를 만들 생각도 만들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김 부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다른 곳에 집을 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고개를 숙인 채 이장의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겨울철에 움막을 새로 지을 곳도 돈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겨울을 나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덕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에 잠겨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만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나?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혹시 짐승인가 싶어 덕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구해 국밥을 먹인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덕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여기에 계시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셨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노인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라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신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방 그리고 밤새 돌봐주신 정성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다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귀한 것이라고, 세상에 당연하게 남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덕세는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자신의 끼니까지 나눠주었다고, 그 은혜를 갚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감동했습니다. 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덕세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덕세는 망설였습니다. 노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덕세는 김 부자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이 땅이 원래 김 부자의 것이라고, 문서도 있다고, 열흘 안에 나가라고 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김 부자가 보여준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세는 봤다고 하지만 자신은 글을 몰라서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김 부자를 찾아가라고, 그리고 문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라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문서를 읽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노인이 글을 읽을 줄 안다니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세는 노인과 함께 김 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 부자는 덕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냐고 벌써 짐을 싸러 왔느냐고 아직 열흘이 남았는데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세는 어제 보여주신 문서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냐고 어차피 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소용이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이 읽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자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더기는 벗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은 덕세를 도우러 온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자는 비웃었습니다. 거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을 준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어차피 글도 못 읽을 테니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문서를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문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산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자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문서를 보니 마을 동쪽 큰 소나무가 있는 산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런데 덕세가 사는 곳은 마을 서쪽 산이라고 큰 소나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면적을 보니 30마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덕세가 사는 땅은 기껏해야 5마직이 정도라고. 이 문서는 다른 땅의 문서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동쪽이든 서쪽이든 다 자기 집안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노인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덕세가 사는 서쪽 산의 문서를 보여달라고. 이 문서는 분명 다른 땅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확인해 보시겠느냐고. 사또께서 이 문서를 보시고 판단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문서는 자신이 가진 동쪽 산의 문서였습니다. 덕세가 그를 모르는 것을 이용해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관아에 가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이 압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관아로 가시겠느냐고 아니면 덕세에게 사과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서를 확 낚아챘습니다. 잘못 봤다고, 다른 문서와 착각했다고, 미안하다고 급히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덕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깊이 감사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앞으로도 김 부자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조언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부탁하라고. 덕세 아버지가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마을 어른들을 모으라고. 그리고 그분들의 증언을 받아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땅 문서를 만들라고. 그러면 아무도 덕세의 땅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노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장은 덕세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을 어른들을 모았습니다. 5분의 어른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덕세는 어른들과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 앞에서 어른들은 증언했습니다. 덕세의 아버지가 그 산에서 40년 넘게 살았다고.
덕세도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증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땅 문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아에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덕세는 생전 처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받았습니다. 비록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땅을 지켜주는 증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덕세는 노인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땅도 잃고 집도 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세가 평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만약 덕세가 남의 땅을 탐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마을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은 이상했습니다.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인데도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눈도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산이 바싹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수분이 부족해 잎이 시들었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산불이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마른 산 전체가 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덕세도 걱정했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자신의 움막도 타버릴 것이고 나무도 모두 타버려 생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덕세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기 냄새였습니다. 덕세는 급히 냄새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아직 작은 불이었지만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습니다. 덕세는 급히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덕세는 마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 났다고, 산에 불이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경만 할 뿐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집과는 거리가 멀었고 위험한 일에 나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세는 다급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산 전체가 탈 것이고 자신의 집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을의 과부 순덕이가 나섰습니다. 자신이 돕겠다고 말하며 물동이를 들고 덕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를 보고 몇몇 젊은이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덕세와 마을 사람들은 계곡에서 물을 길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미 상당히 번져 있었습니다. 물을 부어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더욱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쳤습니다. 계곡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덕세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산 전체가 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움막도 평생 일터였던 산도 모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위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앞장서고 그 뒤로 이웃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며칠 전 이웃 마을을 지나가다 이 마을의 상황을 듣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이웃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함께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현장을 살펴보고는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을 직접 끄는 것보다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번지는 방향의 앞쪽 나무와 풀을 미리 제거하면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계속 물을 부어 불을 끄고 다른 팀은 불이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앞쪽의 나무와 풀을 급히 베어냈습니다. 노인은 또 다른 지혜를 내놓았습니다.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폭 한 길 정도의 도랑을 파면 불이 건너오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도끼와 낫으로 나무를 베고 괭이로 땅을 팠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방화선 덕분에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을 지켜낸 것입니다. 덕새는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산 전체가 타버렸을 것이라고, 자신의 집도 마을도 모두 잃을 뻔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노인에게 감사했습니다. 노인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뭄이 계속될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산에 불을 피우지 말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저수지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수지가 있으면 가뭄에도 물을 쓸 수 있고 화재가 났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노인과 이웃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각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덕새는 노인 옆에 앉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노인은 덕새에게 물었습니다. 땅 문제는 잘 해결되었느냐고, 관아에서 문서를 잘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새는 그렇다고, 어르신 덕분에 정식 문서를 받았다고, 이제 아무도 자신의 땅을 빼앗을 수 없게 되었다고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덕새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선하게 살면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고, 덕새가 산에서 자신을 구한 것처럼 누군가 덕새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마음이 귀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덕새는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이웃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덕새는 노인을 배웅하며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산불을 함께 막았던 일로 덕새와 마을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과부 순덕과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했으며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순덕은 산불을 막을 때 덕새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불과 싸우는 모습이 의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나무를 팔러 올 때마다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마을 이장을 통해 덕새에게 혼담을 청했습니다. 덕새는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나무꾼을 며느리 삼아주겠다니 황송했습니다. 순덕은 비록 과부였지만 국밥집도 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덕새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운막 하나뿐인데
순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덕세를 설득했습니다. 순덕은 재산을 보고 혼인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덕세의 사람됨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결국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덕세와 부지런하고 착한 순덕이 함께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덕세의 혼례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반가워하며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덕세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느냐고, 어떻게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본명은 김대감이라고, 1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던 관료였다고 밝혔습니다. 덕세는 놀랐습니다. 대감이라니,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산속에서 거지처럼 지내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정에서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영모제로 몰렸다고,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나왔다고, 그렇게 떠돌다가 산속에서 쓰러졌는데 덕세가 구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한양에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간신들의 음모가 드러나 자신의 누명이 벗겨졌다고, 임금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아직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물었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으시느냐고, 높은 벼슬을 다시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떠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대감은 대답했습니다. 덕세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그리고 벼슬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덕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고,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덕세는 감동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나무꾼이 대감님께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느냐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세가 보여준 선함, 정직함,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고,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덕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덕세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덕세가 보여준 선함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해 가을 덕세와 순덕은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김대감도 한양에서 내려와 참석하여 축복했습니다. 김대감은 덕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넓은 땅과 집을 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사는 것이 좋다고, 순덕의 국밥집을 함께 운영하며 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덕세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대신 김대감은 마을 전체를 위한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마을에 저수지를 만들어주겠다고, 학당도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김대감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요구대로 복직하였습니다. 김대감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덕세에게 배운 선함과 정직함을 정치에 적용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법을 세웠습니다. 덕세와 순덕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덕세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저녁에는 순덕의 국밥집을 도왔습니다. 순덕의 아들도 덕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덕세는 아이에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르쳤고 순덕은 아이에게 국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후 덕세와 순덕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김대감의 약속대로 마을에는 저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어졌고 화재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어 마을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학당도 세워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의 아들도 학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고 나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덕세가 보여준 선한 모습을 본받아 모두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대감은 한양에서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법을 세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덕세를 찾아와 옛 정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덕세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 선행이 어떻게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는지, 그리고 온 마을을 변화시켰는지 기억했습니다. 덕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공유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